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예, 무수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읽고 있고요. 2006년 제30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미경 작가님의 대상 수상작과 자선 대표작을 두 편을 다뤘었고, 이번에 우수상 수상작 6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우수상 수상작이 한때는 뭐 8편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6편으로 줄었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좀 더 많은 작품을 보고 싶었는데. 자, 구광본 작가님의 긴 하루, 긴 하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컨셉이 좀 독특한데 CCTV인 것 같아요. 화자가 CCTV고 그 그러니까 CCTV가 어느 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 CCTV에 계속 관찰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들 관찰하는데, 그래서 뭐 야간 알바, 아니면 뭐 새벽 알바 이렇게 관찰하다가, 원래는 그 한 여자 알바생을 이 CCTV가 좋아하게 된 거죠. 연모의 감정을 느끼다가, 그리고 근데 이 알바생 둘이 눈이 맞았죠. 그 여자 알바생과 남자 알바생 둘이 눈이 맞아서 결국 CCTV가 이제 이 여자 알바생은 이제 돈 들고 튀고 그 이후로는 잠적했는데, 남자 알바생이 혼자 새벽에 일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여자 알바생을 부른 거죠. 내가 몸이 안 좋아, 좀 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CCTV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서술이 돼요. 이 화자가 CCTV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새벽 알바생이 갑자기 쓰러져 버렸네. 이제 졸도를 하는 바람에 이 여자,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 남자랑 여자랑 뽀뽀도 하고 막, 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구급대에 이제 실려와 가지고 구급차에 가면서 가는데, 이 남자가 CCTV가 남자에게 비행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끝납니다. 이런 결국 이제, 근데 저는 이 소설 자체가, 야, 그러면 결국 그 새벽 그 알바생이, 이 남자가 혼자 막 철학 공부도 하고 하거든요. 책도 보고. 그 남자의 그러니까 실제로 CCTV가 빙의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그냥 혼자 상상 속에서 뭐라 철학적인 거 좀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혼자 이렇게 자기가 CCTV화 됐다가 이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카메라. 어 이런 소설인데요. 저는 처음에 편의점 나와서 되게 반가웠어요. 제가 편의점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편의점 서사인가 했는데, 편의점은 그냥 배경일 뿐이에요. 편의점 자체가 중요한 어떤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카메라, 그것도 알바생들, 인물들이죠.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작품? 저는 뭐 조금 뭔가 특이한 뭐 부분이 있지만 이제 뭐 앞선 서사에서 약간 그런 어떤 존재의 어떤 뭐 희미한 어떤 존재를 이제 하면서 굉장히 현대적인 분위기를 잘 풍기는 어떤 느낌의 서사인 것 같다 했는데, 사실 CCTV인 줄은 몰랐는데.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도대체 화자가 누군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이 처음에 110쪽에 보면은 첫 문장이 이래요. "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존재다." 아. 그러니 편의점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각, 이미 하나의 점 같은 것으로까지 축소되어 있던 나도 그날 하루를 진짜 시작했다고 해야 할지는 의문이긴 하다. 나는 무시간 속에서나 간신히 존재했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문장 자체가 되게 관념적이에요. 뭐 존재하지 않는 존재? 이게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문장이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도대체 근데 이게 이런 톤이 끝까지 가는 거죠.
저는 좀 비판하고 싶은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문장들이. 음. 그래서 이게 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뭐 존재하지 않는 존재? 그럼 이게 저도 나중에서야 인제 서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엔 카메라가 인격을 갖고 이 이게 서술하고 있구나, 화자가 돼 가지고. 전 그렇게 봤거든요. 파우스트 님은 화자가 누구라고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때 나는 예전 육체였던 CCTV 카메라 이런 것도 사실은 진짜 뭐 그냥 현대인의 어떤 심정처럼 내가 무슨 CCTV처럼 이제 기기처럼 이제 뭐 등장하는 어떤 뭐 인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CCTV가 화제라면 이게 이 소설의 어떤 그 장치가 뭔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적절하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너무 이렇게 빤해지는 면이 많이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약간 좀 너무 그 현실성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앞에 장치를 이제 충분히 주지 않으면, 그 개연성을 주지 않으면 이게 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는데 저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이거 뭐 CCTV보다는 인물로 그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음. 이게 근데 이게 되게 치명적인 약점인 거죠. 저희가 지금 다 읽고 나서도 이게 그냥 읽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방송을 하려고 집중해서 읽었는데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독자가 보통은 이게 소설 잘 쓴 소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설이 누가 각 잡고 읽어요. 보통 가만히 앉아 가지고 쉴 때 아니면 그냥 난 그냥 뭐 지하철에서 읽을 수도 있고 그냥 뭐 공원에서도 읽을 수 있고 그냥 읽는 거잖아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술술 읽다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와닿아야 되거든요, 음악처럼. 그냥 별 생각 없이 읽는데 '이런 거네.' 근데 이거는 각 잡고 읽어도 도대체 화자가 누군지도 애매해요, 솔직히. 우리 잘 모르잖아요, 지금. 자, 112 쪽에 보면 어 두 번째 문단도 봐도 "그런데 모든 것이 되돌려졌다. 한순간이었다. 편의점 시절 취객의 술병에 맞았을 때와 같은 충격. 육체가 없는 존재인 내가 도대체 어디로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충격이 온 뒤였다." 그러니까 이게 어 국왕보원 작가님이 일부러 숨기거든요, 화자를. 애매하게 처리해요. 편의점 시절에 누구한테 맞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게 정말 맞았나 보네. 사람인가? 근데 육체가 없는 존재래요? 그럼 이 사람이 자살했구나. 지금 자살해 가지고 영혼이 돼 가지고 이 소설을 쓰고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근데 또 바로 다음에 뭐 1번 보면 "태초에 대폭발 같은 게 일어난 셈이었고 하나의 눈이었던 나는 먼저 시각을 되찾았다." 이 이 서술 자체가 되게 애매해요. 뭐 내가 하나의 눈이었다고? 근데 시각을 되찾았다고? 이게 뭔 말이지? 장님이었나? 뭐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한 "화자가 결국 CCTV였다." 이러면 이게 다 말이 되죠. 앞뒤가 다 맞죠. 근데 이거를 몰라요, 처음에 독자들은. 처음 읽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니까 진짜 이게 '알바생이 죽었나?'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헷갈리게 썼어요. 너무 헷갈리게 썼고 첫 문장부터 아까 그 "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존재다." 이게 너무 철학적이에요. 저는 이 소설을 좀 비판하고 싶은 게 너무 관념적이에요. 문장들이 모르겠어요. 이걸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았나 아니 별로 너무 관념적이고 그리고 여기 전반적으로 다 읽어 보면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편의점이랑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뭐 아까 인제 그 실장과 미스민의 둘 관계 잠깐 보여줘요. 잠깐 보여줬다가 다시 어쨌든 편의점을 관찰하는 건데 거기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아까 그 새벽 알바생 남자 이제 졸도하는 알바생하고 중간에 오죠. 졸도하려고 하니까 여자친구 부르죠. 잠깐 있어요. 그게 다예요.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읽다 보면 답답해요. 어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뒤에 작품에서도 말하겠지만 다른 작품 그러니까 잘 쓴 소설은
어떤 속도감이랄까? 이게 어떤 움직임이 많이 있어야 돼요, 액션이. 뭐 여기 인제 알바생이 뭐 어쨌든 뭔가 뭐 새로운 손님이 온다든지 뭔가 인제 사건이 벌어지고 움직임이 있어야 독자가 그걸 리듬을 타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소설은 답답해요, 전반적으로. 음 거 되게 밀폐된 공간. CCTV니까 그래 근데 이렇게 잡은 거 자체가 문제예요. 밀폐된 공간에 문장도 되게 관념적이고, 이 누가 보기엔 철학적으로 보이겠죠. 너무 관념적이고 답답해요, 전반적으로. 전 그게 좀 안 좋았다. 화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헷갈리게 썼죠. 어 좀 단점이 많은 소설이지 않나. 어 파우스트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건 그래도 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던 어떤 현대인의 어떤 나라는 화자가 뭐 존재감이 떨어지는, 그리고 뭐 말도 잘 안 하고 뭐 그냥 관찰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화자인 것 같았는데, 이제 여기서 사실 중요한 지점이, 그렇게 어떤 존재감이 약한 화자가 나중에 이제 뭔가 자신의 어떤 뭐 변화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재밌게 이제 바라보는 어떤 느낌이 이제 있는데, 이 관찰자 화제에서 중요한 게 붓다랑, 그리고 이 동일시가 들어가거든요. 다리를 트는 뱀.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이게 좀 잘 엮었으면은 이게 좋았는데, 사실 붓다의 어떤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뱀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동일시랑 엮이나? 일단 이 의구심이 일단 처음에 들었고, 그 동일시 자체는 저는 좋았어요, 사실. 이 무존재의 어떤 아주 이제 그냥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앞에 어떻게 보면 뭐 질주를 하는 거죠, 인간의 그 삶을. 뭐 질투를 하면서 나도 이제 그렇게 사랑을 꿈꾸고 이제 같이 이제 뭐 지내고 싶고, 이제 그러다가 편의점이란 공간도 현대적이고, 결국에는 이제 그 뭐 생물학적 뭐 진보나 이런 다양한 뭐 얘기를 또 하면서 어떤 인류의 삶에 대해서 이제 통찰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따로 보면은 되게 재밌는 어떤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자연의 뭐 의미 없는 뒤풀이 뭐 이렇게 벗어나서 이제 영원이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인류의 어떤 테마라고 느껴지는 게, 이 물음이 과연 이 생로병사랑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랑, 그리고 우리가 계속 되풀이 되면서 이제 죽고 살고 계속 아래에서 깨어나고 막 그런 게 어떤 역사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계속 뭐 이제 하는데, 진보는 직선 운동인 것 같고 뭐 순환은 원운동인 것 같고, 이게 뭐 되게 원래 재밌는 생각이고, 그 예전부터도 있어 왔지만 정말 뭔가 좀 우리의 어떤 인간의 통찰하는 생각인데, 이거 자체는 그냥 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재밌었지만, 아니 근데 뭐 진보는 직선운동이라는 것도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의미긴 하지만 뭐 예전에 이렇게 보지 않았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동일시의 어떤 지점이랑 붓다의 이야기랑 이게 또 어울리나? 뭐지? 하면서 이제 봤는데, 저는 근데 이 생각 자체는 저는 좋았어요. 네. 이 부분을 한번 124쪽, 125쪽인데요. 한번 읽어 드리면 어 인제 새벽 담당이 온 거죠, 남자가. 와서 책을 펼쳐요. "한동안 손님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드디어 책을 펼쳤다. 붓다에 관한 문고본이었다. 뱀 같은 것이 시타르타를 친친 휘감고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본문을 얼핏 읽어보니 내가 뱀이라고 생각한 것은 나가 무찰린다였다. 깨달음을 얻은 뒤의 시타르타. 추위와 비 때문에 명상과 수행에 방해를 받고 있던 그를 호수의 나가가 몸을 칭칭 감아 추위를 막아주고 제 머리로 덮어 비 맞지 않게 한 이를 표현한 그림이었던 것이다." 어 그리고 인제 아래쪽에 보면 "이것 봐 시작했어." 하고 나는 후임에게 말을 걸었다. "순환과 진보와 초월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군 그래." 나는 한동안 가만 새벽 담당의 생각을 따라갔다.
그리고 카메라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화자가 지금 카메라에게 카메라가 후임이에요. 카메라는 아무 생각이 없죠. 카메라가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세상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 먼저 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 그래, 그런 것.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 말이야. 순환은 자연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자연은 자연스럽지만 달리 생각하면 의미라는 것이 없는 듯하고 그래서 허무하고 자연의 의미 없는 되풀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역사로 볼 수 없을까? 100년 전 집박이의 삶을 100년 후의 집박이는 그대로 살아. 진화라는 것이 있긴 해. 하지만 생물학적 진보는 너무 느리잖아? 무시해도 좋을 만큼. 하지만 사람의 삶은 달라. 생물학적 진보와 비교할 수 없는 진보까지 있었던 게 인류의 삶이야. 그것이 역사라는 것이겠지? 요즘 사람의 삶은 100년 전 사람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 자연의 순환이 원운동 같은 것이라면 역사의 진보는 직선운동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세상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어. 초월이야. 이것도 직선운동이겠지? 그런데 이건 수평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 어쩜 시간을 벗어난. 뭐 이런 식으로 그 새벽 담당의 생각을 이 CCTV가 유추해서 카메라에게 들려주는. 근데 이런 통찰이랄까 생각이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읽으면서 '아 너 재밌는데?' 그 자체로. 근데 재밌는데 근데 이게 이 소설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굳이 뭘 재밌는데 그냥 재밌어요. 재미로 끝나고 어 하우스 님은 이 얘기를 굳이 왜 꺼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음. 이 소설의 무슨 의미일까요? 유추를 해보면은 이 소설에서 이제 말하는 어떤 화자가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인식 체계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는 이제 굉장히 그냥 뭐 흥미로운 뭐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약간 좀 걸리듯 말듯 안 걸리듯 말듯 이게 막 좀 전개가 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 모든 인류를 바라보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아담과 이브라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사실 좀 그런 냄새는 안 풍기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류를 바라보는 어떤 뭐 관찰자 초월적 뭐 화자인 내가 그렇게 어떤 깨달음이나 성찰을 뭐 이렇게 되는 어떤 내용인데 그것도 이제 동일시가 되는 부분도 사실 되게 저는 좀 잘 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좀 이렇게 음. 막 파편처럼 이렇게 튀고 마치 이제 비극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이제 빠져서 그 뭔가 이렇게 내 유체 이탈한 상태에서 이제 같이 이제 뭔가 딱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좀 혼자서 이제 또 연거피기하는 어떤 뭔가 삶에 대해서 뭔가 또 윤회 전생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다양한 어떤 재미있는 생각인데 이게 이미지적으로 이제 탁월하진 않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 인류의 어떤 이제 구도를 조금 잘 잡아서 그런지 조금 뭔가 그 느낌이 뭔가 좋은 느낌이 나거든요. 음. 근데 조금 뭔가 이 화자를 CCTV로 했다는 점과 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뭐 그 두 인물이 사실 그렇게 막 좋은 대화는 아니에요. 제가 음. 보기엔.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내 음. 사랑이 여기서 떠나는 건 배신 때문이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눈에 띄는 대화도 아니고 심지어 너무 눈에 띄어서 약간 좀 이렇게 감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감도 잘 안 가는 대화인데 근데도 뭔가 매력 있는 그 어떤 성찰이나 깨달음의 지점이 있어서 그거에 좀 주목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너무 인제 철학적인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화자의 입을 빌어서 작가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고강곤 작가님이 평소 생각하는 것들을 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뭘 말하는지 알 것 같은데 이게 소설의 전반적인 그 서사와 캐릭터, 뭐 주제,
와, 잘 이게 어울렸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화자가 누군지도 아까 저희가 잘 몰랐잖아요. 이게 좀 이 소설의 전반적인 단점은 치명적인 단점이죠. 애매하다. 예, 좀 분명하지가 않다. 화자도 아까 그 대사도 너무 철학적으로 많이 가려다 보니까 어떤 하여튼 뭔가 의도한 건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분명히 이 소설을 통해서 CCTV로 화자로 잡은 것 자체가 좀 특이하죠. 근데 시도는 좋았는데 좀 단점이 너무 두드러졌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미경 작가님의 대상 수상작과도 비교를 해보면 뭐 백야라든지 뭉크의 절교라든지 그림 의미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뭐 깊이 생각 안 해도 그냥 그 상징 그 자체의 상징성 너무 강렬하거든요. 분명하고 강렬하고 상징 자체는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강렬하고 분명하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뭐 깊이 생각 안 해도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건 좀 애매하다. 예, 애매하게 써버렸다. 이런 느낌 아쉽죠. 어 어떻게 이 소설 대해서 더 뭐 이게 마지막 장면도 이게 나름 반전을 노린 것 같아요. 결국 CCTV가 이 새벽 담당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비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 그 얘기 유명하죠. 장자의 얘기. 그거 같은데 딱 그런 모티브 같아요. CCTV가 그 새벽 담당이 되기도 하고 새벽 담당이 CCTV 같기도 하고 일부러 근데 이거 잘만 썼으면 정말 좋은 주제거든요. 절묘하게. 잘 135쪽에 보면 이렇게 처리했어요. 인제 구급 요원까지 다 오르자 앰뷸런스 뒷문이 닫혔다. 아 중간에 "그때 나는 의식과 감각을 되찾아 그즈음의 여느 날과는 다른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한 정체불명의 충격이 새벽 담당의 교통사고 때 나에게 전해진 것임을 직감했다. 그렇다면 창고에서 그가 은진을 안게 한 것도 나의 힘이었을지 모른다. 여하튼 이제 나는 그와 한 몸이었다." 한 몸이래요. 이게 들어가 버린 건지 산소호흡기가 새벽 담당인 나의 코에 닿았다. CCTV가 새벽 담당이 돼 버렸어 사람이. 졸음이 몰려왔다. 이렇게 죽음으로 빠져드는 것일까? 나는 잠시 잠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자, 순환과 진보와 초월에 대한 아까 나왔죠. 그 그 나, 그이자 나, 그 나의 철학적 성찰이 다시 떠오른 것은 죽음인지 잠인지 모를 상태 속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드는 중에 은진의 당황한 얼굴과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밀려왔다가 아스라해진 다음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영겁회귀하는 세상 속으로 뛰어들 작정을 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이것이 삶이었더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고 외치는 듯도 했다. 다시 한번 몸을,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몸을 입기로 윤회 전생하는 존재를 분명히 장악한 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다졌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어 환멸과 절망으로 그동안 빈카마라에 매달린 채 육체와 분리된 의식체를 소멸시키려고 했던 나에게 원래 이런 나였죠. 대폭발이 일어난 하루, 다시 몸을 얻게 된 하루, 긴 하루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래서 제목이 긴 하루인 것이죠.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어 이런 결말. 결국 CCTV가 새벽 담당이 되어 버린 그런 셈인데 이런 결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그냥 이성적으로는 되게 뭐 그런 어떤 지점이 잘 쓰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뭐 카메라라든 뭐 나든 혹은 뭐 존재감이 옅은 사람이든 간에 이런 어떤 뭐 이런 육체와 어떤 분리된 정신 상태가 이제 뭐 폭발을 일으키면서 좀 빅뱅처럼 혹은 뭐 다시 이제 나의 어떤 소멸을 알리는 그런 뭐 하루가 되는 것처럼 마치 정신의 어떤 뭐 잠을 잤다가 뭐 깨어난 것처럼 계속 이제 뭔가 계속 뭔가를 관찰하고 사회를 관찰하고
뭐 인간을 관찰하고 결국에는 그 자신의 어떤 존재마저 이제 관찰을 하는 그런 어떤 느낌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이 좀 다 살렸다. 내용은 사실 조금 뭔가 맞지 않고 아니면은 조금 뭔가 그래도 이제 그 형식에 맞는 어떤 인간을 관찰하는 어떤 모습이 뭐잘 쓰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형식이 살린 소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CCTV로 화자로 설정하는 바람에 그게 주요했죠. 그 자체로. 그게 중요한 컨셉 자체가 살렸고. 근데 좀 불만이 많아요, 전 이 소설. 아니, 마지막도 좋았어요. 이 컨셉 좋잖아요. 결국엔 CCTV가 사람이 돼 버렸네. 어. 근데 좀 아쉬운 점이 너무 철학적 그리고 관념적으로 흘러가 버렸고 또 애매했다는 거. 요 정도 좀 지적하고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임 작가님의 자두. 자두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음 그러니까 그 어떤 커플이 나오죠. 커플이 나오는데 이 남자가 이전에 사귀던 연인의 그림을 집에 걸어 놔요. 걸어 놓는데 그게 인제 어떤 여성의 엉덩이를 묘사한 것이죠. 근데 그것만 그 집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뭐 이제 옮기는데 이사하려고 그것만 걸어 놓죠. 근데 그게 인제 주요했죠. 그랬는데 새로운 여자 연인이 자기 오빠가 화가니까 지두화인가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걸 인제 결국 펴 보니까 그것도 여성의 엉덩이를 그린 거예요. 이 묘한 우연이죠. 우연이고 그리고 인제 첫 부분과 이것도 수미상관이에요. 수미상관인데 독수리가 부리로 눈을 쪼고 있었다. 독수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웃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두를 사뿐히 깨물었다. 이 자두는 엉덩이겠죠. 여성의 엉덩이. 아까 그림하고도 겹치는. 어. 그녀를 바라보는 그를 방해한 것은 분명 독수리였다. 독수리가 노린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입에 물린 자두였다. 부리가 닿자마자 자두의 붉은 살갗이 파편처럼 튕겨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꿈처럼 이 남자가 일어나는 걸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 156 쪽이에요. 놀랍게도 첫 부분하고 똑같이 시작해요. 독수리가 부리로 눈을 쪼고 있었다. 독수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웃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 그가 그녀로 바뀌었죠. 그가 자두를 사뿐히 깨물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심장, 아니 여인의 엉덩이였다. 독수리가 노린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입에 물린 심장, 아니 여인의 엉덩이였다. 그에게 아니 그녀에게는 여전히 그림, 아니 집이 문제였다. 허겁지겁 잡히는 대로 자두를 입에 쳐넣었다. 얼굴에 온통 검붉은 자두살이 튀었다. 성욕처럼 차오른 포만감을 느끼며 그녀는 어둠 속에 배시시 웃었다. 새벽 어스름이 걷히고 있었다. 되게 섬뜩한 장면으로 끝이 나요. 음, 이런 소설인데요.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아주 이거 재밌게 잘 어, 읽었는데 무엇보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설의 재미가 다양하게 있죠. 저는 뭐 문장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상징도 그렇고 다양한 어떤 삶의 통찰이나 어떤 서술 그 감각적인 서술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좀 두드러지는 어떤 인상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Y의 어떤 캐릭터와 이제 좀 나와의 어떤 뭐 추억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조금 이제 서사의 어떤 그런 관계의 서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처음에 막 궁금해하게 하면서 과연 Y는 어떤 사람이길래 세미누드 그 화풍을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막 떠나버리고 이혼을 하고 어떤 사람일까? 막 궁금해하게 하면서 같이 이제 읽다 보니까 그녀의 삶의 어떤 정서가 이제 맞아가는 어떤 감성인지 이제 늘 그려지는.
뭐 전통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세계를 이해가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 두 개의 그림, 그 Y, Y가 그린 그림을 내가 제일 처음 샀죠. Y 전시회에서. 근데 Y는 몰라요. Y 그림을 사고 Y 그림을 걸어놓고 있죠. 근데 Y는 모르죠, 그거를. 어, 근데 잘, Y랑 잘 안 됐죠. 잘 안 됐고. 그 이후에 만난 사람이 이제 여자하고도 지금 이제 합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돈이 없어서 막 이제 그런, 그런 상황. 어,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상견례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음, 장면도 나오고, 어, 149쪽에 보면 Y와의 결혼은 순전히 어머니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제 정확히는 2살 아래 남동생의 결혼에 맞춰진 것이었다. 이런 결혼이었어요. 음, 이런 결혼이었고, 근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했고, 어, 근데 보면 150쪽에 보면 마주 앉아 있는 가족들 누구도 그녀에게 묻지 않으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먹는 일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상견례를 하고 있는데, 이 상견례를 그 Y 이후에 만난 그녀와 상견례를 하는데, 그녀에게 아무도 묻질 않고, 음,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음. 그 와중에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Y의 오빠 얘기를 하는데, 화가다. 손가락으로 그리는 지두화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음, 이런 소설입니다. 상견례 장면이 은근히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고, 그리고 그림도, 어, 꽤, 꽤 임팩트가 있어요. Y의 그림과, 그리고 지두와, 그, Y의 오빠가, 아니, 이 그녀의 오빠가 그렸다는 지두와, 이것도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정체를 딱 보여주는데, 자두도 그렇고요. 파우스님이 자두와 그림, 이런 상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녀가 이제 뭔가 사연이 뭐 정확히 드러나지도 않고 사실 여기서 이혼의 정황이나 결혼의 정황도 정확치 않거든요. 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음, 왜 결혼했는지도 안 나와요, 아예. 그리고 왜 이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좀 이렇게 뭔가 장면 장면에 그런 감각에 압도되다 보니까 하긴 자두 감각적이죠. 자두, 뭐, 이런, 강렬하죠. 어, 이게 뭔가 되게 이제 어떤 삶의 통찰이나 어떤 무거운 어떤 무게로 삶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소설보다는 물론 그런 어떤 기분도 약간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좀 뭔가 상상하는 그 독자가 상상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어, Y라는 사람이 과연 이제 어, 그런 어떤 홍대나 어디 미술가를 나와서 뭐 어, 자기가 그림을 그리려고 막 베게트를 찾아서 막 어디 갔다가 음, 어디 가서 뭐 자신이 화풍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찢었다가 막 다시 막 막 이상한 뭐 또 사람 만나서 연애를 또 막 거지같이 했거나 뭐 혹은 이렇게 뭐 같이 이제 낭만적인 사랑을 했거나 뭐 프랑스에 갔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뭔가 독자는 Y를 어떤 인물로 막 상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막 다 드러나지 않아도 이제 계속 상상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어떤 느낌을 이렇게 뉘앙스를 풍겨주는데 사실 뭐 여기서도 왜 그 많은 장면들을 놔두고 Y나 이제 나의 관계를 놔두고 어머니 그 상견례 장면을 썼냐? 왜 이것 상견례를 왜 이렇게 길게 들어갔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Y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자아나 분위기나 그리고 나는 결국에는 그렇게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혹은 이제 Y도 이제 뭐 서두르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머니의 뜻대로 이제 약간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이 별건가 하면서 이게 손 맞잡고 이제 그렇게 결혼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서사가 없거든요. 뭐 개인 음, 파산자고 예 위장 위헌 중인 거 증권 회사 매니저라는 거 빼고는 이제 음, 뭐가 딴 게 없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 소설은 또 그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다 뭔가 이 느낌을 지배한 것 같아요. 사실 음, 그런 어떤 해프닝도 어떤 그런 가정적인 어떤 상견례 이런 분위기도 사실 이제 심판이랑 뭐 그런 어떤 법정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뭐 첫 미팅 자리 혹은 뭐 어디에서 동아리에서 뭐 혹은 애니에서는 뭐 학교에서 뭐 이뤄지는 어떤 그거에서 이제 뭐 장면에서 이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추억이나 다양한 해프닝이나 그런 어떤 그 재미나 질감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여기에 있는 뭐 형식이나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도 관찰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 뭔가 감각적이고 내용이 좀 재미있게 그리고 감각적인 어떤 인간의 뭐 이제 사실 이런 게 또 이렇게 막 재밌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예술 쪽에 있는 여자 그것도 음, 이제 좀 음, 이렇게 약간 비혼의 여인인데 음, 약간 미술과 나오고 이제 뭐 해외로 이제 유학 가서 이제 음. 그림을 그리는 그런 어떻게 전형적인, 음, 네. 전형적인 인물이다. 자두 얘기를 좀 해보면, 아까 처음, 수미상관이잖아요. 독수리가 구리로 눈을 쪼아요. 근데, 어, 그 상황에서 그가 그녀를 보면은 그녀가 자두를 깨물고 있죠. 뭐, 마지막에는 그녀가 그를 보면 그가 또 자두를 물고 있고, 154쪽에 보면, 여기서 자두 얘기가 나오는데요. 맨 좀 아래쪽 보면, 집에 돌아와 서랍 속에 그것을 밀어 넣으면서 그녀는 언뜻 스쳐보았던 검은 덩어리로부터 뜬금없이 자두를 떠올렸다. 이 검은 덩어리는 그림, 아까 그림, 마지막에 보게 되는 그림, 그건데, 그 무렵 그녀는 수요일마다 동네 시장에서 자두를 한 바구니씩 사오곤 했다. 바야흐로 자두의 계절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식탁에 언제나 검붉게 농익다 못해 터질 듯 향기로운 자두를 꽃 대신 놓아두었고, 그는 낮이나 밤이나 손이 가는 대로 자두를 깨물어 먹었다. 어쩌다 그녀가 자두를 먹으려고 입에 가져갈 때면 그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번쩍 안고 침대로 돌진했다. 헐떡이는 그의 몸에 짓눌린 채 바구니에서 쏟아져 내린 자두들을 눈으로 더듬어 보면 그것들은 바닥을 구르다 갈 때까지 간 것이 벽이라는 듯 거기에 부딪혀 정지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두 알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심장처럼 옹송부리며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다. 이런 자두. 이 자두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처음과 끝,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나왔죠. 자두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일단 뭐 나와 그 Y의 어떤 관계로 보이지만 오히려 이 소설의 어떤 지점이 또 빛날 수 있는 게 Y랑 내가 뭐 싸우거나 혹은 뭐 중간에 이제 그렇게 뭐 데이트를 하거나 혹은 어떤 문제로 이제 뭐 베개 싸움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뭔가 아련하면서도 그 심장처럼 뭔가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듯한 Y와 나의 어떤 관계를 그리면서 결국에는 그 심장이나 이제 어떤 검게 타버린 어떤 미완성의 어떤 그런 느낌을 뭔가 되게 잘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두는 어떻게 보면 그 자두 먹는 모습도 그렇고 자두를 깨물어 먹고 뭐 검붉게 농익다 이런 말도 나오고 되게 관능적이고 성적인 욕망인 것 같아요. 자두 자체가. 네, 또 그 자두가 엉덩이를 닮기도 하고, 근데 이 엉덩이를 닮은 자두인데 그림 두 개 나오죠. 여기 소설에도. 그림도 하필 또 엉덩이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죠. 그럼 이 소설 전체는 그러면 자두, 뭐 그림, 다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이 소설의 주제랄까? 뭘까요? 이 소설을 왜 썼을까요?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착안을 해서 이제 쓰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이런 어떤 관계나 이제 뭐 어떤 사람과 사람의 어떤
이제 뭐 같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혹은 이제 같이 사랑하고 뭐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자두의 어떤 검붉은 어떤 느낌, 얼굴, 그리고 이제 뭐 약간 그런 뭐 사람에 대한 어떤 그리운 어떤 감정이나 그런 성적인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을 굉장히 뭔가 뭐 잘 그냥 되게 딱 보기에도 '잘 어울리게 썼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 그녀가 "허겁지겁 잡히는 대로 자두를 입에 쳐 넣었다. 얼굴에 온통 검붉은 자두살이 튀었다. 성욕처럼 차오른 포만감을 느끼며 그녀는 어둠 속에 배시시 웃었다." 이게 되게 강렬한 장면이거든요, 공포 영화처럼. 이 장면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에 어떤 독수리의 어떤 서사나 인제 맨 마지막에 어떤 서사가 그렇게 처음에는 뭐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도 맨 마지막에 이제 수미상관으로 이게 어떤 그 뭔가 그런 어떤 상처나 어떤 사랑하는 감정을 빼앗았거나 상실이나 아픔이나 이제 그런 상처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까지도 이제 그리려고 했던 것까지는 이제 뭔가 굉장히 좀 좋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뭐 자두를 이제 막 먹으면서 이제 배시시 웃으면서 새벽 어스름이 걷히고 있다는 거는 약간 좀 너무 이렇게 광기에 음. 어울리는 어떤 거가 광기죠, 아닌가. 광기. 음. 그러면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Y나 그 어떤 나라는 화자가 미쳐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사실 이 광기 사랑과 광기까지 이제 보여주기에는 사실 이게 그 광기까지는 안 나가거든요, 여기가. 사실 뭐 음. 예술과 광기는 이제 뭐 어떻게 음. 보면은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뭐 클래식한 주제긴 하지만 왜냐면 뭐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 때문에 이제 광기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이 중간중간에 어둠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음. 좀 자연스럽게 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음. 아무튼 예. 요 정도. 저는 좀 전반적으로 이 소설 자체가 좀 별로다. 별로. 물론 자두나 그림 뭐 강렬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거 지도화가 드러나는 그 정체가 드러나는 그 부분도 어 좀 강렬하긴 한데, 글쎄요. 저는 좀 갸우뚱한 소설이지 않았나. 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자, 다음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욱 작가님의 위험한 독서. 저는 요번에도 또 베스트 작품을 뽑으라 그러면 2006 년의 베스트는 위험한 독서다. 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의 취향을 저격하는 이게 어떤 거냐면 독서 치료사죠. 뭐 책 치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 책을 권해 주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거 읽어 보세요." "스토리는 어땠나?"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이런 게 실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직업이. 독서 치료. 정말 재밌었고, 전반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소설 자체가 정말 아기자기하게, 분위기 자체도 좀 그렇게 무겁지 않게, 어 그리고 이 독서 치료사의 입장에서 서술이 되는데, 화자로 그 그녀를 이제 파헤치는 거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어떻게 왔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그래서 점점 그녀가 가까워지고, 결국 그녀를 뭐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녀가 인제 떠나가고, 이런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책 치료사. 전 너무 이게 전반적인 과정도 너무 흥미롭고요. 중간에 있는 말들, 그 인용문도 나오죠, 여기도. 인용문 나오는데 너무 재밌고. 음. 전 너무너무 잘 봤어요. 마음에 들었다. 문체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근황이나마 알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인터넷 덕분이다." 하면서 인터넷으로 보는데, 이게 싸이월드 얘기겠죠. 2006년 이때가 한참 싸이월드가 대박 날 때거든요.
거의 전 국민이 싸이월드 했었던 이 183쪽의 마지막 문단 보면 당신은 여전히 나의 책이니 빵을 굽느라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느라 새로운 남자를 만나느라 바쁘더라도 사진을 올리고 일상을 짐작케 하는 글을 쓰고 배경음악을 바꾸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당신의 근황이 늘 궁금한 요즘의 나에게는 두려운 문장이 하나 생겼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최근 2주간 새 게시물이 없습니다. 뭔가 웃기면서도 뭔가 서늘한 이 사람이 스토커가 돼버린 거죠. 책지로서가 남의 일상을 훔쳐보는 이런 결말도 너무 좋았고 어, 파우스님은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아주 영리한 작가의 아, 그, 예, 제 멋진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흠, 특히나 이런 류의 어떤 소설들은 정말 좀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똑똑한 뇌를 최대한 풀어서 이제 쓰지 않으면은 다소 이제 뭔가 뻔해지거나 맞아, 맞아. 아니면은 좀 이거는 조금 너무 별로인데 하는 느낌이 들 텐데 음, 여기서는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엮어가면서 진짜 그리고 머리가 네, 좋다. 이게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그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뤘던 소설 중에 그것도 제목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그것도 뭐 무슨 주식회사라는 제목이 있었죠. 어, 그래서 그분 소설 그게 뭐였더라? 하여튼 주제 자체가 아, 그러니까 아, 외 외모 표정 표정 관리 주식회사 혹시 기억나시죠? 남자의 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소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이분은 머리로 소설을 쓴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분의 주제도 너무 좋았고요. 컨셉 자체도 되게 독특했고 그걸 풀어내는 그런 방식도 되게 그러니까 영리했거든요, 말 그대로.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소설과 이 소설은 같은 부류의 소설로 분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느낌이 음. 비슷해요. 예. 한 직업을 다루고 있고 어 또 책치료서라는 근데 되게 흥미롭게 잘 풀어낸단 말이죠. 어 장점이 많은 소설이다. 이런 거 잘하면 진짜 재밌어요. 그냥 읽는 것 자체로 재미가 있어요. 게다가 이게 또 네. 특이한 지점은 또 다양한 어떤 이제 소설에서도 보통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나 뭐 문학가나 예술가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다루는 어떤 소설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 그거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 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소설에 가미를 시켜서 어떻게 첨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여기서는 자신의 그런 어떤 인물의 어떤 표정이나 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귀결시키기 위해서 정말 대담하게 표현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안 좋아할 수 없는 게 온갖 책에서 인제 인용문을 빌려오잖아요. 어 그래서 이 사람 이 작가 아는 작가인데 뭐 이렇게 또 감탄하기도 하고 어 예를 들면 인제 162 쪽에 보면 니체 얘기가 나오거든요. 1889년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전 투린에서 마부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있던 말을 다짜고짜 껴안은 채 니체가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던가를. "난 너를 이해해. 나도 이해한다 당신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당신의 분주함을, 심지어 붉은 얼룩마저도 모두 이해한다. 그것은 나의 직업이기도 하니까." 이게 인제 니체의 어떤 실제 사례를 끌고 와서 "당신을 이해한다."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너무 좋고 이런 처리. 어. 어 그래서 그녀와 나의 근데 이게 집중력이 진짜 좋은 게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인물 두 명이에요. 나와 그녀. 뭐 필요가 없어. 이게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 여기 우리 2006 년의 소설 중에서 가장 심플해요, 구도 자체가. 인물 두 명밖에 없어요. 나, 화자인 나, 그리고 그녀. 그녀를 알아가는 과정이야. 이게 끝이에요, 솔직히. 얼마나 심플해요.
그러니까 독자는 온전하게 이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어요. 다른 소설 보면 인물이 막 여러 명 나오잖아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기나루만 보더라도 화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애매하면 망하거든요. 이게 파악이 안 돼. 근데 이거는 너무 심플해. 분명해. 분명한데 너무 재밌어. 어, 책치료사라는 직업도 재밌고 그녀를 알아가는 과정도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잘 쓰여졌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163쪽에 보면 이런 문장도 있죠. 어, 빛나는 문장들이 많이 보이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다. 책을 안 읽는 인간과 책을 못 읽는 인간. 내 고객은 주로 후자 쪽이다. 책은 읽고는 싶지만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못 읽는 사람을 나는 상대한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책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너무 재밌게 쓰잖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딱 이 관심을 딱 잡아 끌게끔. 처음에 그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물은 거죠. 정말 책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당신이 물었다. 그것은 당신이 내게 던진 첫 마디였다. 순진한 질문이었다. 잘못 찾아오지 않았다는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고객이었다. 고대 그리스 테베의 도서관 입구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란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그녀와 나의 그 밀당이랄까? 어쨌든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은 거고, 어, 그게 나중에 이제 고객으로 처음에 붙잡았지만 나중엔 또 감정이 들어가는데, 뭐 이런 것도 재밌어요. 이제 엄청 이제 혼자 심리적으로 이제 그녀와 이제 밀당을 하는 거예요. 순진한 질문이었다 하면서. 당신과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어, 그녀를 책에 비유하죠. 특별한 기대나 별다른 설렘도 없이 하면서 매주고 남루한 서가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책들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 재밌어요. 음, 음. 그리고 문장들이 진짜 재밌는 게, 음, 164쪽에 보면 아래쪽 문단에 이런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서 격리된 청소년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바에 의하면 경계심의 천적은 호기심이다. 어, 그래서 뭐 소년을 상담한 적이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죠. 음.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소년의 말문을 튼 것은 별다른 의도나 계획 없이 무심코 들고 간 한 권의 책이었다. 이 사람이 화자가 책치료사가 된 계기를 설명해줘요. 보면 아래 소설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이런 경우 흔치 않죠. 소설에 주석이 있다니. 미시마 유키오 금각사. 페이지 번호는 일부러 적지 않는다. 이것도 소설의 한 일부분인데 의도적인 불친절이 못마땅하거든 앞으로의 각주를 무시하면 될 일이다. 목마른 자 우물을 팔 것이니 만에 하나 정확한 출처가 궁금하다면 해당 책을 찾아 첫 문장부터 읽어볼 일이다. 인용된 문장을 발견할 때까지.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쓴 거죠. 책 치료사로서 니도 한번 읽어봐라 끝까지. 이런 부분 너무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요. 이 사람은 되게 유쾌해요. 이건 뭐 김경호 작가님이 유쾌한 것도 있겠지만 화자 자체가 되게 유쾌하고 되게 지능적이고 센스가 있죠. 그리고 소설 얘기도 중간중간 나오고요. 음, 금각사의 인용문도 나오고 음, 그래서 뭐 고통은 심리치료의 시작이고 쾌감은 심리치료의 끝이다. 뭐 이런 문장도 나오고 재밌어요. 어,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인용문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 어, 하우스님이 이런 뭐 인용문 이렇게 이런 거 어떻게 또 보셨나요? 음, 물론 이제 뭐 이런 어떤 센스 있는 음, 인용문 뭐 뿐 아니라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다양한 그죠. 형식을 넘나드는 갑자기 이제 막 그녀의 되게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책을 얘기하다가 저랑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한 재능이라고 또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이제 패러디와 패러디를 이제 뭔가 계속 이제 주는 어떤 이야기의 어떤 최고의 어떤 극점을
모레스도 뭐 그런 어떤 느낌이 있지만, 아니, 완전히 다른 세계의 그런 어떤 전복이지만, 여기에서의 어떤 그런 패러디의 어떤 느낌은, 혹은 패러디가 아니라도 이제 여기서 느껴지는 그 심리적 쾌감, 그리고 어떤 그런 뭐 다양한 얘기를 이제 풀어놓는 제 보따리의 어떤 쾌감은 확실히 느껴지지만, 이것들이 이제 가진 한계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독백, 어, 그리고 사실은 근데 굉장히 좀 너무 매력 있는 작품이에요.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저 읽으면서 계속 실실거리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상황 자체도 재밌고, 뭐 이렇게 썰을 이제 푸는 게, 가만히 읽는 것 자체가 너무, 다음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 궁금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일들 막 얘기해주고, 중간중간에 되게 센스 있는 말들 막 나오고, 170쪽에도 보면은, 현명한 독자가 되고 싶다면 독서를 통해 교훈 따위를 찾아낼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라. 독자로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계몽이 아니라 공감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우리가 백종원 씨나 백종원은 요리에 거의 진짜 성 거의 이제 탑이죠, 탑 우리나라에. 그리고 강영욱 씨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쪽의 탑이고. 그러니까 각각의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그 전문가로부터 그 분야에 대해서 들을 때 어떤 쾌감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하잖아요. 백종원 씨도 요리에 대해서 어떤 통찰 그런 거 얘기하죠. 강영욱 씨도 강아지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틀렸다. 이게 맞다, 강아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뭐 깨닫게 되는 쾌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독자로서 당신에게 필요한 건 계몽이 아니라 공감이야. 이렇게 딱 이게 딱 집어줄 때 어떤 그 전율 얘기 있거든요. 이런 거 너무 잘 썼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 전문가구나. 이 사람 진짜 전문가구나. 음.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에서도 오는 것들. 전반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좋은 작품이었다. 뭐 보고요. 음, 이제 이 정도? 어, 전 결말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음. 이제 이 남성과 그 여성이 결국에 이제 모텔로 가죠. 어, 모텔로 가는데 이걸 처리하는 부분도 재밌어요. 어, 결국에 이제 그 여성이 드라마를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남성이 막죠. 술 마시면서 같이 술자리에서.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180쪽에 보면 이 화자가 독자에게 말을 걸어요. 180쪽에 보면 그날 저녁, 그러니까 그 여자와 술을 마신 저녁이죠. 두 번째 문단. 그날 저녁 당신은 어떤 결말을 원했던가? 당신은 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달려가 주인공 커플의 운명을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게 당신은 이제 독자예요. 당신은 뭐 어떤 결말을 원해? 이렇게 독자한테 대놓고 아니 그냥 그녀는 그냥 드라마 보러 집에 갔어. 이러면 재미없겠죠. 응. 또 다음 문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능한 또 다른 결말은 당신이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술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다.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결말. 응.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결말. 어쩌면 당신에게도 싫지 않은 결말일 수도 있겠다. 이 독자와 계속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음. 따라서 당신은 그날 밤 드라마를 볼 수 없었다. 당신과 나는 술집 영업이 끝나도록 술을 마셨다. 응. 그리고 이제 181쪽에 보면 어, 이 대목에는 디테일이 필요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요. 인간의 성적 욕망을 대담하게 표현했던 D.H. 로렌스였다면 어땠을까? 화장실에 다녀오던 당신은 내 귀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선생님을 읽고 싶어요. 그리하여 당신과 나는 술집을 나와 여관에 갔다. 요게 이제 D.H. 로렌스식 방식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하드보일드한 어니스트 헤밍웨이적 방식은 어떤가? 비틀거리며 술집에서 나왔다. 도시의 한밤은 쥐새끼처럼 소란스럽고 교활했다. 당신의 뾰족한 입술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다. 못할 것도 없잖아? 나는 당신의 손목을 움켜쥐고
여관을 향해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인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제임스 조이스의 방식은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로렌스의 작품 하나도 안 읽어봤지만,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도 안 읽어봤지만, 실제 이렇게 썼나? 그 작가마다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뒤에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면서 너무 재밌는 거죠. 이런 문장 자체가, 이런 구성. 야,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음. 다음날 아침 두통과 갈증으로 깨어났을 때 당신은 곁에 없었다. 응. 곤히 주무셔서 못 깨웠어요. 이제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마웠습니다. 이 여자가 상담받으러 왔던 이유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어요. 이거였죠. 그것 때문에 왔는데 결국 하룻밤 자고. 음. 7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함께 잔 적이 없다. 그날 이후 나는 당신을 볼 수 없었다. 당신의 휴대폰은 결번이 되어 있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음. 하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 부분은? 이것도 아주 뭐 패러디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기발 아주 구성이.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좀 뭔가 한편으로는 조금 약간 답답하기도 한 게 사실은 이 어떤 여성이 이제 사실 좀 이렇게 낮게 비춰지고 사실 이제 뭐 책을 이제 읽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패러디 이제 그런 어떤 비슷한 형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세계의 어떤 그 재밌는 어떤 그 구성이나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같이 어떤 이 화자의 어떤 입장에서 빠져들어가서 본다면은 이제 뭐 불쾌감이 들지 않겠지만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막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떻게 보면은 또 어떤 사람한테 불쾌감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좀 패러디를 심하게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도 이제 되게 재치 있게 그리고 사실은 또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잘 아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뭐좀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논란보다는 자신의 어떤 문학성을 가미하니까요. 뭐 재밌게 그런 신출 귀몰하게 썼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시간에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표정관리 주식회사, 그리고 요번 주에 다뤘던 위험한 독서, 이 두 편이 비슷한 부류의 소설이라고 보여지는데, 파우스트님은 뭐 이런 식의 소설을 써볼 생각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이런 류의 소설? 머리로 쓰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다루는, 되게 새롭고 되게 기발하죠. 이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써야 되는 소설인데, 잘 쓰면 진짜 재밌게 읽히거든요. 어떻게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사실 이거는 제가 이미 몇 차례 많이 좀 써봤던 아, 이런 류의 소설을, 이런 식의, 어, 심지어 뭐 셰익스피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이제 좀 패러디를 많이 이제 그냥 해서 그 사회나 어떤 그런 것들을 풍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써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되게 이제 이런 똑똑한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역설 패러독스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 틈을 이제 찌르는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뭐 소설의 어떤 뭐 형식을 또 이제 증폭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여기 있는 담긴 어떤 내용물들이 하나하나 다 충실을 하면은 더 좋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또 사회 얘기나 뭐 어떤 뭐 진보나 이제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했다가 뭐 어디에서는 뭐 삶의 어떤 구빈원, 뭐 가난한 사람들 얘기를 했다가 혹은 또 어떤 뭐 어디에서는 이제 뭐 그런 어떤 어, 고- 강아지가 이제 관찰하는 인간의 뭐 모습에 뭐 관찰했다가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제 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뭐 재치 있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니체가 말한 뭐 이것은 뭐 세 명의 인간을 위해 쓴 것이다. 자라투스트라 말하면서 한 10명, 뭐한 3명, 똑똑한 3명만 뭐 저기 소통할 수 있도록 쓴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과감하게 서술을 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좀 그거는 좀 이렇게 니체 허세라고 느껴지는데 뭐 니체보다 이제 뭐 다음날
뭐 그 다음날 뭐 그 내년에 니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니체보다 당연히 이제 진보의 것도 과정으로 치면은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이 똑똑해지죠. 뭐 교육도 많이 받고 그 이상의 뭐 니체 이상을 추월한 사람이 훨씬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딱 그냥 자신의 어떤 허세를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허세도 뭐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176쪽에 보면은 음, 이런 문장도 있네요. 희생양이란 개념인데 희생양은 죄가 있어서 처형되는 것이 아니라 처형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다. 박해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처형한 희생양을 숭배함으로써 공동체를 괴멸시킬 수도 있는 파괴 본능을 제어한다. 일찍이 그리스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라 이름 붙인 욕망의 이 비밀스러운 메커니즘은 독소 치료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당신은 자신을 낡은 관습의 희생양으로 여김으로써 자기 부정으로 점철된 과거의 질의 멸렬을 보상받고자 했을 것이다. 억압적인 관습의 재단에 불행했던 과거를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당신이 버린 것은 자의감이었고 얻은 것은 도덕적 우월감이었다. 신선했던 과거는 이제 희생양의 고귀함을 돋보이게 하는 순환의 역사로 여겨졌다.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를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음, 이런 식의 서술도 너무 이게 진짜 전문적이거든요. 아, 진짜 독서치료서 같은데. 뭐 이런 좀 장점이 많은 소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어쩌다 보니까 이 금방 6편밖에 안 돼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져가지고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끊고 나머지 3편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3편 플러스 저의 총평 시간이 있죠. 하면 좀 얼추 1시간 좀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